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박뉴스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얘기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5억 원 돌파했고 매매 가격도 10억 원 근접했다. 이렇게 나왔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KB국민은행 자료입니다. KB국민은행은 네. 주택대출, 네. 은행권의 주택대출일 때 이 기준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겼고요.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1,011만 원입니다. 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데 1년 전이 4억 6,500만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거의 10% 가까이 4,470만 원이 오른 겁니다. 네. 이걸 한 달 전과 비교했더니 이게 이제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니까 7월과 비교했더니 전세값이 한 달 만에 1,089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요. 예. 이게 직장인이 한 달 만에 전세값을 1,000만 원 올려주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8,503만 원입니다. 10억 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보다 1억 5,330만 원, 18% 올랐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임대차 3법의 논의가 거의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7월에 통과를 해서 7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6월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초기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 어제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울 몇 개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은 것을 가지고 전체 통계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 네. 라고 이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분노까지 표출했습니까? 근데 그 주호영 또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런 새로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특히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커졌다. 물론 이제 근거로 삼은 그 자료는 6월 이전 2분기 거였죠, 아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통계에 이제 나오는 집값이 국민은행보다는 이제 민간 업체, 부동산 114 같은 업체가 좀 더 높고 그리고 국민은행 그 아래 이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감정원이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어제는 앞으로 모든 통계를 감정원 통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조차도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 통계에 맞게끔 대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통계상 지금 나와 있는 전세값이나 매매값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원 그 자료를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더 대출 규모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근데 그 문제는 이게 또 현실하고는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예요. 지금 보면 대부업체 끼고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도 있거든요. 이른바 꼼수대출. 맞습니다. 대부업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한 자릿수 위에서 내지는 두 자릿수까지 대출금리가 높은데 여기에는 집값에 대해서 80%를 넘어서까지 대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회 대출하는 꼼수까지 정부는 막겠다라는 건데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말 신용대출은 줄고 있어요. 지난해보다도 29% 이상 감소했지만 담보대출은 굉장히 180% 이상 이 대부업체를 통한 담보대출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담보대출도 보니까 집값의 이 80% 정도가 넘는 대부분의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환도를 초과해서 해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고 다음 달 2일 9월 2일부터는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도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신용대출 이제 그동안은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신용대출을 이런 집 매매에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부업체까지 이용해 왔는데 또 다른 데로 또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 의미하는 P2P 금융이죠. 이게 오늘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 돈을 맡기신 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P2P 금융인데요.
이게 그동안은 사실 중금리 대출로 굉장히 혁신금융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P2P 금융 통계업체인 미드레이트의 통계를 보니까 예. 누적 대출액이 지난 25일 기준 총 11조 원을 넘어섰어요. 2017년 말 1조 6천억 원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업체 수도 2017년 말 183개에서 네. 지난 6월 말 기준 241개로 급증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30일 이상 연체한 연체율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 말 연체율이 5.5%에서 올해 6월 16.3%까지 연체율이 뛰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기 횡령 사건이 횡행해서 P2P 금융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니까 네. 금융당국은 아예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바로 업체 간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출생아,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낮은 나라인데 출생아 그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 수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요. 예. 올해 6월까지 또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산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14만 2천여 명에 그쳐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가까이 줄었고요. 예. 특히나 2분기에 태어난 아기 수가 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4분기에 7만 명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는 올해 1분기에는 0.9명으로 줄었고 올해 2분기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막대한 수백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고도 계속 바닥을 모르고 있는 이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더 이 특단의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합계 출산율인데 네.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는 0.7명까지, 일부 지자체는 0.5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도시로 갈수록 더 안 낳고 있다니. 더 나.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게 지금 당장 코로나19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런 거 좀 풀리면 출산율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역대급 강풍을 동원한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수도권 일대도 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바비의 경로와 영향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태풍 바비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태풍 바비는 7시 현재 예. 평양 남서쪽 약 70km 육상 황해도에 위치하고 있고 시속 45km 정도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중심의 바람은 초속 37m 정도 불고 37m요.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정도 위력이면은 엊그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예상했던 것들은 서해상에 지날 때 매우 강한 태풍이었던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은 뭐 예상대로 해서 육상에 황해도에 상륙해서 점점점 약화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동 경로 이제 이후로 쭉 어떻게 해서 뭐 소멸은 어디쯤에서 하는 겁니까? 언제쯤에? 저는 소멸은 요거는 지금 오늘 12시경에 북한을 벗어나서 예. 오늘 오후에 북한 넘어서 중국 내륙 쪽에서 저기압으로 해서 바뀌면서 소멸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아니면 중국 내륙 쪽에서요? 하얼빈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 봤을 때 뭐 우리 이제 언제쯤 우리가 이제 특히 수도권 쪽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수도권은 비가 오면서 가끔가다 계속해서 돌풍 부는 형태로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날씨는 한 10시 아니면 뭐 10시 전후까지는 지속이 되다가 낮 12시경에는 조금 잠잠해질 걸로, 그렇지만 약한 비는 계속 내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한창 이제 출근 시간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이를테면 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려됩니까?
지금 바람이 순간적으로 10에서 한 25m 정도로 순간적으로 불 때는 서울에서도 그렇게 불기 때문에 이때는 입간판이나 간판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무리한다고 하면은 가로수 같은 것들이 부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갈수록 더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고요. 뭐 이 정도 바람이면 뭐 혹시나 이를테면 우리가 뭐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조심해라 또는 뭐 자가용 물면 자가용이 약간 뭐 흔들릴 수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안에서는 조금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기 마찰이 없는 해안가 있죠. 인천 쪽, 그 서해 도서 쪽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바람은 불어서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다랑 가까운 쪽에서는 뭐 이왕이면 그러면 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전히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낮까지는 우리 이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점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비는 오더라도 피해나지 않는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실제로 비가 오고 내리고 하면서 돌풍식으로 세게 불었다가 단전했다. 이런 형태로 계속 붑니다. 그래서 이런 때 부는 것들은 간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쓰러진다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안가 지역에서는 이보다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낙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주의에 조금 더 뒤돌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물론 뭐 이번 태풍이 또 이제 비보다는 뭐 바람이 거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비 피해도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비는 지난밤 사이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어제부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한 440mm가 넘게 내렸고요. 제주 산간 쪽으로 해서. 지리산 쪽에서도 한 20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순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150mm.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도 한 50mm 내린 적이 있는데 서울 쪽은 뭐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서 10mm 내외 정도로 해서 현재 비는 많이 이제 다행히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가 내일 또 태풍은 영향은 아니지만 내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새로운 비구름대가 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다시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기상 정보를 조금 더 계속 나오는 걸 참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비록 그 태풍 바비는 지나가더라도 내일도 어떤 뭐 비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걸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내일은 비 피해 날 수 있는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지금 뭐 다른 태풍이 또 예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에 구름열들이 계속해서 감시가 되고 있고요. 이 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태풍 아랫단계인 열대지압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전후로에서 가장 높은 것은 주말 정도 되는데 이게 태풍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발달 이후에 정확한 경로하고 강도는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자, 품격 있는 조찬 파티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정물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물 변호사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뭐 또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만난 조찬 파티 에피타이저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사유가 보니까 혐의가 대면 예배 금지 혐의, 그다음에 예배 방해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배 방해죄.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죄거든요. 형법에 이제 158조에 보면 예배뿐만이 아니고 장례식이라든가 제사, 설교 하여튼 이런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행정명령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이제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일체가 다 이런 예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도 판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예배 중이거나 아니면 예배와 진짜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야만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예배당 출입문에 이 자물쇠를 바꿔서 출입을 막았던 사례에서 이게 이제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 행정명령의 기본적인 취지는 예배 자체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또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지금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도 예배 방해는 이를테면 그 예배 보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언뜻 이런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거를 사실은 원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거. 강요죄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 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고요.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중에서 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고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뭐 직권을 남용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아니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해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해서 예배 방해다. 아니면은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반드시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한 것들로 보이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뭐 대법원 판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런 예배 방해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재판이 좀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예배방해죄가 뭐 아주 사건이 많은 사건은 아닌데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방해죄 사건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세요? 주로 이제 있는 사례들은 이제 교인들 간에 이제 어떤 다툼이 있어서 서로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아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사실 인정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예배가 아니어도 예컨대 뭐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제사를 하고 있는데 뭐 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겠습니다만 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뭐 준비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걷어차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이게 뭐 정부를 상대로 또 언론까지 상대로 해서 무더기 고소고발한 건데 이게 무슨 뭐 전략 전술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변호사라서 보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언론에 이제 이렇게 뭔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또 기사가 나고 일종의 그런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 전제는 어쨌든 고소고발을 하는 행위 자체가 뭐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배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는 사실은 꼭 단순히 강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이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당면한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고 일종의 어떤 정치는 행정의 영역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고발의 남발로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좀 사법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면은 구정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최단비 변호사고요. 죄송합니다. 저 왜 이러니까? 아닙니다. 최단비 변호사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 변호사님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판이 남아 있어요. 보석을 이제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 때문에 아직 재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뭐 언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정부기관에 대한 고발이 향후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현재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시 해야 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전략인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담일 변호사께서는 이게 일종의 바둑에서 뭐 좌충우수, 패착 뭐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이게 봤을 정치적인 솔직히 전 정치적인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을 이제 표적을 삼아서 우리 교회를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를 모으고 이러한 정치적인 고발인 것 같은데 이 정치적인 거와는 또 별도로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인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조찬 파티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좀 맛보고. 자, 그럼 메인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에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 가운을 벗어던진 의사들. 자,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정부하고 또 의사협회 사이에서는 뭐 간밤에 그저께였죠? 밤 사이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전공의들 의견 때문에 깨진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까지 특히 전공의들의 어떤 강한 어떤 반발일까요? 이 부분이 왜 나오는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두 번째 이제 단체 행동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그제 저녁부터 어제 새벽까지 이제 비공식 대화를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집단 휴진도 중단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잠정 합의가 됐었는데 막판에 이제 이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공의대 정원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는 기존의 의사들보다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협의를 할 때도 전공의들의 총회,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잠정 합의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이제 부결이 되어서 최종 타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이런 구 변호사님도 이러한 총파업의 원인이 전공의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1차 총파업에 나서고 1차 타결이 안 됐던 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추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쪽 다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결국은 실무진 합의와 이제 정부의 합의와도 다 그런 진정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 제대로 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파업의 의지 과연 그 전공의들이 자신의 밥그릇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바라본다면 그럼 결국은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때 지금 왜냐하면 벌써 환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시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실 주변에 뭐 이를테면 치료를 아주 중요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당장 바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전공의들이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은 이런 코로나19 엄중한 이런 상황에 꼭 해야 되냐 이런 사실은 의견들이 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저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1차 파업 때 명확하게 어떤 언제 다시 하자, 언제까지 미루자 이런 표현 쓰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근데 정부는 또 지금 2차 파업도 앞두고부터 아주 이번에는 굉장히
절대 굽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의사들 쪽에서는 뭐 철회하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정부 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 관련해서 그 입장 자체를 너무 강하게 나가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예. 지금 이 시기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든지 당장 뭐 저희 병원에서 에크모도 부족해서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고 이것이 확충이 되려면 공공병원 같은 것들도 많이 설립이 돼야 된다든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코로나19 한참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의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런 만큼 또 대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시기에 이제 이것이 좀 충돌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시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특히 재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반드시 이러한 총파업을 돌입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시기의 지적이에요. 이 공공의료와 관련돼서는 2017년도에 공약이었고 2018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러한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놓고 2년이 지난 지금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한참 의료진들의 그러니까 그 협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특히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면서 최대한 공권력을 동원했다면 사까지 필요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양쪽을 다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과연 두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할 때 이 공공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의 질의 격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가장 좋은 방안이 공공의대의 신설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협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또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제 정부에서는 안정되고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고 이제 의사협회 측에서는 그것이 언제냐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하루빨리 좀 의료 서비스가 다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실은 총파업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전공의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내렸습니다. 자, 일단 업무 개시 명령 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업무 개시 명령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의료법에 보면 59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의료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인이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단으로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해가지고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투여된다. 내지는 그럴 우려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직접 의료인이나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 개시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서 사실 굉장히 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도 사실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의사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전에는 뭐 병원이란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개인한테 했나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 이제 그전에는 계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의료인 개개인들에게 했다는 측면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뭐 정책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또 신고하겠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건 또 뭡니까? 네. 지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법을 보면 사업자 단체가 그 소속된 사업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 그래서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경우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의약분업 때 또 2014년도에 보시면은 뭐 원격지 의료와 관련된 것 투쟁을 할 때 이럴 때에 다 그
소속되어 있는 뭐 개원이들에게 예. 우리의 파업에 동참해달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사업자 단체의 그런 행동을 제한하는 것인가? 이제 이게 판결이 갈렸습니다. 예. 의약분업대회는 이것이 이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해당된다. 예. 즉 의료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판단을 내린 반면에 예. 2014년 원격 의료대회는 이것이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이 이 통지를 할 때 강제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약 분업을 할 때는 통지를 하면서 왜 우리의 이 집단 파업에 불참하는지 이유서를 진구를 하고 네. 불참하는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예. 2014년도에는 통지를 할 때 강제성이 없다라고 봐서 법원의 판결이 갈렸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대한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자, 이 표현이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악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지금 예.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본인의 일종의 직업의 자유를 측면에서 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런 하에서 이제 진료를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헌법상으로 모든 어떤 자유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다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상황에서 특히 공공복리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의사들 단체 행동이 만약 노동삼권, 헌법상 노동삼권처럼 노동조합에게 보장되는 그런 형태의 단체 행동이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권리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세우고 있는 이제 목적도 코로나19라는 어떤 중대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이 시점에 긴급히 필요한 좀 국민들의 보건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해서 이것이 사실은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악법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4대 악법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뭐 이 일부에서는 뭐 또 사실 최대집 회장의 뭐 또 정치적 성향 이것도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투쟁의 방향이 좀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 질문을 보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의협 회장이 뭐 SNS에 관련된 정치적인 성향의 글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의협 내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뭐 정부와의 관계에서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다 이러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의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의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정부와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위헌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과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업무 개시 명령에서 진료의 중단이나 집단 휴업이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나 지장의 우려가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의협에서 발표한 바로는 응급실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응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의사들이 하고 있고 비응급을 지금 연기를 하겠다라는 것이라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한 집행이다라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들 조찬 파트 시간이 또 훌렁 지나갔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람 세게 불더라고요. 많이 불죠? 네네. 근데 그나마 그거 좀 예상 예보보다는 약간 약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오다가 좀 힘들었는데. 자, 어쨌든 실외 활동,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오늘 뉴스탐구 생활 시간은 자, 이 갑갑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또 세계 곳곳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떠나가는 휴가철을 좀 아쉬워하면서 세계 여행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뭐 역사 속의 여행 이야기, 그러니까 낯선 문화와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겪었던 뭐 이색적인 상황들, 그런 얘기들은 언제 들어도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짜르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민영환 일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니콜라이 2세. 그렇죠. 그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사절단 단장이었던 민영환, 그리고 그 이제 통역관으로 참가했던 김득련. 네, 우리말 못했다던 그 어이없는 통역관이요? 네, 그분 김도일이었죠. 아무튼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각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그건 시중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 제목이 해천추범. 네, 그리고 환구음초. 네, 이런 여행기를 남겼는데요. 이걸 한번 훑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자면 이때 사절단이 유럽에서 성악가와 발레리나를 처음 본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악가요? 네. 이 성악가를 처음 봤겠죠. 이렇게 목소리를 굵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처음 봤을 텐데 이 성악가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돋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모두들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군자 노릇하기란 이렇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발레리나를 두고는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가녀린 낭자를 학대하다니 서양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까치발, 발끝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건 이제 조선 양반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민영환 이전에 한국이 서구 세계에 처음 접한 것은 뭐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서구와의 접촉이라고 하면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것 기준으로 잡자면 아마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된 외교단을 거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역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뭐 조약이라고 하면 조미수 통상조약.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외웠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공사가 파견이 되고요. 조선도 거기에 답하는 의미로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요 사절단 이름도 열심히 외웠던 기억 나실 텐데요. 보빙사라고 했죠. 보빙사 들어봤죠. 보빙사라는 말은 그 담례하는 의미로 외국을 방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외교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에 외교관이 그러면 이제 이 미국에 가서 조미수 통상조약이니까 미국 갔을 텐데 거기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 보빙사 일행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이 일행이 이제 1883년 9월 18일에 뉴욕에 있는 피프스 애비뉴라고 하는 호텔에서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체스터 아서. 합니다. 이 체스터 아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보빙사 일행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이면 이제 복장도 좀 다르고요. 다르죠. 그렇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격식을 갖춰서 등장할 텐데 미국은 꼭 그렇진 않으니까 복장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왔다고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대통령을 알아보고 이 보빙사 일행은 외국의 정상이니까 그 당시 조선의 예법에 맞게 당연하게도
큰 절을 합니다. 큰 절. 네. 예. 호텔에서 땅바닥에 네, 그렇죠. 넙죽.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모양인지 당시 미국 신문에 크게 사파로 그려서 보도가 되는데요. 그 사파를 보시면 그 절을 하는 사절단의 모습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무척 당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조선의 전통의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한테 엎드려 있는 모습이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그 조선의 사절단들이 서양의 예법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서양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호텔에 이제 보빙사 사절단이 먼저 도착해서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던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격식과 의전에 맞는 거냐라고 토론을 하던 중에 예정보다 이 대통령이 일찍 도착을 했다 그래요.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그냥 절을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빙사는 이제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절단으로는 최초로 그 숙소에 태극기를 개양했다고 해서 그것도 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 태극기를 최초로 개양했다. 네, 숙소에 태극기를 개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온 사절단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자, 보빙사가 정식 외교 사절단이니까 뭐 거기 가서 대통령 만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을 접견한 후에 그 당시 미국에 있던 근대화된 산업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시찰을 합니다. 뭐 그 당시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 박람회를 비롯해서 뭐 보험회사, 전기회사, 사관학교, 산업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시찰을 하고요. 그중에 일부 사절단의 인원들은 이제 미국에 남아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기도 하지요. 아, 최초의 미국 유학생. 네, 그게 바로 누구죠? 유길준입니다. 서유견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보빙사가 저기 뭐 전기회사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방문한 산업시설 중 하나가 전기회사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도시에는 이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밤거리가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혀진 걸 보고 뭐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이걸 보고 이걸 조선에 도입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몇 년 뒤죠. 1887년에 경복궁 내에 처음으로 발전시설과 전등시설이 도입이 되는데요. 아, 궁 안에 전기가 들어왔군요. 그렇죠. 이때 도입된 시설이 미국의 에디슨 전등회사. 우리가 아는 바로 에디슨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수입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백열 전구가 발명된 게 1879년. 그리고 미국에서 상업용 발전이 82년에 시작된 걸 계산을 하면 조선에 꽤 빨리 전기가 들어온 겁니다. 빨리 들어왔네요. 네, 제가 아는 바가 맞으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빨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보빙사가 한국의 근대화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 또 제가 듣기로도 당시 고종이 또 이런 외부 어떤 외국에도 문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혹은 서구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여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물고기들 많이 떼죽음 당했다면서요? 사실 이 발전 시설을 이제 돌릴 때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를 경복궁 내에 그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향원정 있죠. 거기서 냉각수를 끌어왔는데 이 뭐가 잘못됐는지 냉각수가 연못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거기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야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에 우양 집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진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집진기.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세상에는 두 종류의 CCTV가 있다. 지켜보기만 하는 CCTV, 알아서 출동까지 하는 KT 기가 아이즈. KT가 똑똑하게 지켜주니까 우리 가게 안심 이상무. KT 기가 아이즈. 인테리어 훼손 걱정까지 끝. 가입 문의 100번. 자기야, 우리 얘기했던 보험 좀 알아봤어? 그게 말이지. 으이구, 메리트로 벌써 알아봤다. 보험 쉽고 편하게 메리트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보험료 간편하게 확인. 언제 어디서나 채팅 상담. 지금 메리트화재를 검색하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 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목동 파라곤의 신화를 이어갈 파라곤이 다시 목동 곁에 옵니다. 신정 뉴타운의 미래, 목동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목동 생활의 시작. 신목동 파라곤.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모델하우스 개관중 02-2060-7774 동양건설산업.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은? 배터리는? 팔 때 가격은? 걱정 마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매 종합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 배터리 보증에 중고차 가격 보장, 전용 앱으로 충전까지 쉽게. 여기에 6가지 혜택이 더? 빌리브 믿고 전기차 사야겠네. 홈페이지는 H에코 가이드 참조.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의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클린 탁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탁스. 태극제약. 자기야, 우리 얘기했던 보험 좀 알아봤어? 그게 말이지. 으이구, 메리트로 벌써 알아봤다. 보험 쉽고 편하게 메리트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보험료 간편하게 확인. 언제 어디서나 채팅 상담. 지금 메리트화재를 검색하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뭐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무려 쌍용 자동차 여름 휴가 비조원 특별 세일입니다. 이야, SUV 최대 200만원 지원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시원하게 쏘는 대박 찬스죠. 그러니까요. 오, 벌써 콜이 쏟아지네요. 매진 임박 서두르세요. 8월 한 달 자세한 문의는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콜롬비아나 마스터로 하루 종일 제대로 마스터. 눈 떠서 부드럽게 마스터. 제대로 집중해서 마스터. 머리 식히면서 또 마스터.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100% 오면서 500m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마스터. 맥셀하우스 콜롬비아나 마스터. 네, 웨틴데드 출발새 아침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입니다. 한 졸업생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보니 지식과 실전은 많이 다르다고 힘들다는데요. 요즘 이런 고민하는 청춘들 많을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넘어 배움을 사회 전반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파란 학기 익스트림으로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고 소방관의 화재 구출 작전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우리 사회 산업 문제와 직결된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일, 우리 교육의 미래 가치가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연결된 세상, 협력하는 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안전 캠페인 산재 사고 사망 반으로 줄입시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정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장벽 때문에 교류가 줄었지만 지금의 세계는 하나의 마을, 지구촌으로 불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인구와 비교하면 9번째 규모로 전라북도의 인구보다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일터에서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모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0.18%, 외국인 노동자는 1.16%로 약 6배가량 높은데요. 서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 때문에 간단한 안전수칙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도 누구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외국어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이용하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안전표지판, 기본적인 회화까지 다국어 회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총 13개국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일터, 언어가 달라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전 5시 30분경 북한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태풍이 북한에 상륙하면서 전국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영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부 지방은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수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남부 지방은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 지역에는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무척 강했습니다. 전남과 충남 지역에는 초속 40m가 넘는 돌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초속 10에서 3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강풍을 좀 대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주요 도로의 정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과 비바람이 좀 몰아치고 있는데요. 특히 교량에서는 감속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까지는 4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방향 인천 요금소부터 부평까지 4km 구간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부가선도로는 도심 방향 노원교부터 마들 지하차도 이후 성동교부터 성수 분기점 끝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7QV.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